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근식은 자신이 구속된 게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여성이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다니는 70대 공장장에게 성폭행은 물론 금품까지 갈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그룹 레드벨벳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멤버 웬디 씨가 이 팬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한 팬이요. 돈 벌어서 앨범 많이 살게요 했더니 웬디 씨 왈. 그러지 마세요. 만류를 하면서 앨범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여유가 있으면 건강 챙기는데 쓰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와, 이 정말 대단한 인성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막 더 사라고 막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본 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사여서 오프닝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박지윤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67 아줌마예요. 딸들한테 야 저거 구독 좀 눌러줘라 카톡 보냈습니다 하신 김옥수님. 자, 그리고 일단 이번 주까지 구독자 10만, 올 연말까지 100만 하신 박성규님. 밴쿠버 아줌마입니다. 한국 사는 딸 캐나다 군인 아들한테도 구독하라고 했어요 하신 제키 김님. 오늘 회사 가서 구독 10개 도전하신 김딱지님.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할머니가 사건 반장 완전 좋아해요 하신 백장미양. 우리 쌍둥이 딸들 지난 토요일 생일이었어요 하신 김춘희님. LA의 이경용님, 네바다의 김연님, 김성은님, 조민희님, 튤립님, 임초원님, 은비 엄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에서만 뉴스의 육박.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시죠. CCTV는 다 알고 있다. 자, 눈 크게 뜨시고 CCTV 관점에서 함께 보시죠. 자, 저 파란색 옷 남성 주먹.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가더니 숙이더니 뭔가를 집어드는 척하면서 득템. 일단 잘 보시면 주머니에다 슬쩍 넣고 가는데요. 잠시 후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갑에서 누가 제 현금을 훔쳐갔어요 라는 신고에 아파트 CCTV로 추적. 그렇죠. 뛰어봤자 벼룩이겠죠. 지금 CCTV 살펴보고 있는데 잡을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 나오네. 안 잡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잡았습니다. 그럼 그렇죠. 오래 걸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남성이 차량 사이에 떨어져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절도한 사건입니다. 당시 차주는 지갑 속 현금이 사라졌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를 만나서 경찰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동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경찰은 반나절 동안 아파트 CCTV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했고요. 이 단지 내를 수색하던 중에 피의자를 발견해서 검거했습니다. 자,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발 사건 반장 좀 보세요. 팀장님, CCTV 보면 다 잡힌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 아마 떨어졌으면 지갑을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파트에는 CCTV도 많지만은 엘리베이터도 있단 말입니다. 경찰들이 요즘은 CCTV를 봐가지고 추적하니까 아까 그 앵커가 말한 대로 도관에 든 쥐라든지 띄어야 벼룩이죠. 예. 근데 절도 보면 사실 처벌이 6년 이하의 징역이든지 1,000만 원의 벌금을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지갑이 떨어졌다 그러면 딱 주워서 파트소나 지구대에 신고하시면은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훔쳐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봉황 비녀가 중국 문화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옵니다. 자, 이 기자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이 중국 포털 사이트인 네디즈예요. 장원영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장원영 씨 하면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 예, 맞습니다. 당시에 그 보그 코리아 측 영상에서요. 이 최근 파리 패션 위크에 방문한 장원영이 한국 멋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직접 챙겨온 은색 봉황 비녀를 자랑하고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글쓴이는 용과 봉황은 중국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환영이지만 도둑질은 용납 못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측 주장과는 달리요, 이 봉황 모양의 비녀는 한국 전통 장신구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장원영이 착용한 봉황 모양의 은비녀도 이 나스첸카라고 하는 한국 전통 은 장식구 제작 브랜드 거라고 합니다. 자, 중국 축구도 중국 거, 피자도 따지고 보면 중국 거. 하도 그러니까 만물 중국 기원설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이 4대 문명 발상지인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그러니까 4대 문명 발상지인 저 중국이 왜 저렇게 마음이 급한지를 모르겠어요. 앵커, 부러우면 예?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부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위에 저희들이 부안해동할 필요 없고 그들은 말을 해라.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 문화와 함께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또 이어갈게요. 아찔한 취객 역과 사고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전면 신호 깜빡깜빡. 잠깐, 뭐야 이거? 동그라미 뭐야 이거? 설마 사람,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사람이 누워 있어 도로 한복판에. 박 변호사님. 이거 피하실 수 있어요? 지금 4차선 정도 되는데 중간 한복판에 아이고. 사람이 누워 있고요. 어쩜 좋아. 지금 보이는 거는 황색 전멸 신호가 깜빡깜빡거리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블랙박스 저 영상이 없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를 낸 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났고 다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처벌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런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주의무 이거 위반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사고는 뭐 일어났지만 뭐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시야가 좀 확보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항상 운전자한테는 그게 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이제 처벌도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너무나 사실 금방이니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사람이 저기 누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골목길 들어가고 있고요. 잘 갑니다. 이때 좌회전 하는데 잠깐 뭔가 덜컹해.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좌회전. 이 동그라미 안에 또 그렇습니다. 여기 또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취객. 뭐 사실 저런 사건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프죠. 운전자는 운전자 나름대로 마음이 아플 거고 사실 취객이 분명히 다쳤을 거잖아요. 많이 다쳤을 건데 그 취객이 빨리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경찰차의 실려가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계가 됐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을 혼자 붙여가지 못하니까 휴대폰을 하려고 잠시 자리를 떠난 과정에서 저런 사고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시청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었고 또 취객의 입장에서는 또 뭐 지금 부인한테 잠시 기대어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 취객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저는 술은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안 마시고 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기 건강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진짜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죠. 그 사람들이 다치면 가장이 다치면 제일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술은 먹되 조금 조심해서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시사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내일 말이죠. 참 반가운 손님이 찾습니다. 바로
이 불러속 남자, 한문철 변호사. 직접 이 상암동 JTBC 스튜디오에 내가 가겠다. 내가 사반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 예? 이 세상에 함께 이 볼 영상까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두 분 절친이 있으시라면서. 네, 뭐 같이 나고 이제 사무실도 근처에 있고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직접 와서 이제 얼굴 좀 가리지 말고. 잠깐만. 그럼 본인이 먼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뭐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참. 모자이크로 계속 하니까 이제 모자이크 거듭내고 정말 사건 반장에서 얘기 좀 해달라. 맞아. 저희가 말이죠. 저희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이 모자이크를 쳤는데 본인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기분 나쁘다. 왜 항상 내가 무슨 범인이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라라고 하고 내일 이제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 들고 튀고 싸고 튀고.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남성 주목. 보셨습니까? 테이블 위에 텀블러를 쓱 가져갔죠? 쓱 챙겨서 갑니다. 자, 그런데 뒤이어서 한 여성이 나오더니 어머, 내 거 어디 갔어? 내 텀블러 어디 갔어? 여기 보고 저기 봐도 지금 텀블러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주인분이 사실은 그 파라솔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텀블러를 잠깐 놓고 가게에 들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시던 리어카를 끌고 갔던 할아버님께서 저걸 버린 건 아닌데 착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버린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가지고 간 거예요. 고물일 거다. 고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위에 테이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건 좀 제가 볼 때는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남의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알다시피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분을 하더라도 처벌은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 테이블에 있는 거는 가져가지 마시고 혹시 땅에 버려져 있다. 이런 거는 살짝 가져가도 물건이 그 점유탐 행령으로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보시 가져가지만 테이블에 있는 거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땅에 있어도 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물성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성 없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또 보시죠. 자, 강아지가 아유 시원하다. 자, 동그라미 속에 똥. 똥 아주 예쁘게 싸는데요. 그냥. 자, 그러자 사모님, 치워야지. 어디가? 네가 치워 하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아지는 저렇게 예뻐하면서 강아지 똥은 왜 예뻐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아주 기본이죠. 기본 패티켓이 뭐냐면 배변 봉투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강아지 변이 뭐 작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변이 맞고요. 이게 처벌이 가능해요. 경범죄 처벌법상에 사람이 길가에서 대소변하거나 강아지를 대소변했는데 치우지 않았을 경우 이게 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키운다면 당연히 패티켓으로 배변 봉지는 필수적으로 지참을 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승현님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저 반드시 들고 갑니다. 보통 이제 저희 옆에 뭐 스땡이라는 그 굉장히 큰 어떤 쇼핑몰이 있는데 저희는 갈 때 이렇게 안에 그 기저귀 채웁니다. 기저귀 채워가지고 그 쇼핑몰 안에 그 소변 못하게 만들고 응아를 하면 그 이렇게 소변 그 대변 봉투가 있습니다. 그거 딱 잡고 그 애기 저 강아지 이렇게 그 응아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잡으면 뒤에 휴지 딱 놓고 그래서 딱 싸가지고 그 배변 봉투에 이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버립니다. 그러시구나. 딱 보면 알아요. 예,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또 이어갈게요. 남편과 일하는 여자 사람 친구. 이거 진짜 딱 제목만으로도 뭔가 팍 꽂히는데요. 이 기자가 좀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남편과 회사 동료인 남편의 10년지기 여사친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 덕으로 여사친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봐도 이 여사친이 일을 참 잘하고 그러면 또 벌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걸 알았지만 참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3번 정도 여사친과 저녁을 먹은 겁니다. 아하. 이것도 모자라서 응. 퇴근 후에도 여사친의 전 남친부터 일 얘기까지 통화를 40분씩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이거에 대해서 아내가 싫어할까 봐 거짓말을 한 거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남편 말로는 여사친 성격상 약간 징징거리는 걸 좀 챙겨줘야 일을 잘할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너무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 남편 폰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 통화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에 오가는 대화 그리고 일적인 얘기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뭔가 찝찝해서 이 아내는 직장 상사이니까 남편의 행동이 일면 이해가 가면서도 또 잘 모르겠다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이 채팅창에 OX로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통화 녹음까지 들어봤다며 문제 없었다며 왜 쓸데없이 신랑 의심하고 난리야 동그라미. 일단 알겠습니다. 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니? 저녁 먹는 거 비밀로 했다며 조짐이 보인다, 예, X. 진짜. 자, 일단 말이죠. 일단 3분 중에 누가 대표 이렇게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참 증거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추궁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조심할 겁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완전 범죄자인 것처럼 뭐 불륜이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정말로 파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이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갖고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승지현 의원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이게 느낌. 느낌. 흔히 말해서 이게 전화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부인이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부인이 싫으면 돈 안 벌면 되고.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여자 사친이 징징거리면 그걸 받아줘서 돈도 돈이 중요할 조금 것 더 같은데. 아니 집이 깨지는 것보다 낫죠. 진짜. 저는 조금 덜 벌고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동료로 활동하는 게 낫지. 굳이 부인한테 매일 저렇게 부인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저는 좀 알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승현이 말씀하고 계실 때 옆에 앉은 우리 은배 형님, 김은배 팀장께서 엄청 째려보고 계셨어요. 왜요? 아니 여사친도 필요한데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면 되는 건데 네. 그 거짓말한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여사친이 일도 잘하고 남편의 수익 올려준다 한다면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맞지 헤어지는 건 좀 그렇네요. 아니. 내보내는 건. 그러다가 싸우면 어떡해요? 아니 건전한 이 긴장감 분위기 좋아. 정도만 이 유지하면 분위기 되지 좋아. 돈을 벌지 말라니요. 아니 돈을 덜 벌어도 집안이 아예 피곤한 못 게 벌어요, 훨씬 잘못되면.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와도 벌 수 있다니까요. 아내는 그 정도 경고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그렇지. 이혼시키고. 자, 지금 분위기가 많이 뜨거운데요. 자, 이재현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아니,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채팅창 분위기도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진짜? 정말 거의 반반인데 이게 또 어떤 분은 스포트라이터님은 아내분이 신경 쓰면 조심해야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남녀 사이에도 친구 있어요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면 회사에서 해라 이런 분도 계시네요. 예. 뜨겁습니다. 자, 그럼 이재현 기자 본인의 생각은 짧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 싶어요. 저는 사실 통화 녹음까지 들으셨잖아요. 근데 다만 남편분이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피곤한 척 하신다든가 나도 일 많아가지고 좀 너한테 징징댈 거 많다 해서 오히려 질리게 하시든가 그 여사친분을 좀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네요. 예. 그러네. 네, 오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O 동그라미와 X의 분포가 약간 지금 5대5 상황 아주 팽팽합니다. 자, 부천에 사시는 이현지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가 아빠 이상규님, 엄마 김희경님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하면서 축하해달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 김희경 여사께서 사반 가족이시라고요. 아유 축하까지 거 뭐 100번인들 못합니까? 두 분 100년 해로 만수무강 하십시오. 활성 비타민을 알아?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쏙 온몸에 쫙 피로가 싹 힘이 아로나민 골드 대세는 활성이야. 비타민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저는 C 플러스 먹어요. 비타민 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항산화 되니까. 나이보다 건강하게 항산화 비타민 아로나민 C+. C 플러스 하나면 충분해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근식은 자신이 구속된 게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김근식의 범행을 파헤쳐봅니다. 자, 저희가 김근식 얘기는 뭐 누차 전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자의 범행, 지금까지의 범행 그것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2006년에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짐이 너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달라 이런 말로 승합차로 유인해서 때리고 또 성폭행까지 한 사람입니다. 기소 당시에 이미 전과 19범이었는데요. 피해 학생들은 1명, 17살을 제외하고는 모두 9살에서 13살 사이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후 15년을 받고 만기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는데 나오기 직전에 재구속되면서 현재는 수감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진짜 만기 출소를 앞두고 갑자기 재구속됐던 이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 이제 새 피해자가 나타났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2020년 전후되면 그 지금 2006년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조두순 사건이나 그다음 김건식 사건이나 또 2020년 전후에서 그 조두순이 나오는 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폭행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때 이 피해자가 저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나를 성추행 사람이네. 저는 정말 뭐가 다행인가 하면 지금 보면 저 김건식 얼굴 저거 완전히 다른 얼굴이거든요. 근데 저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나를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2020년 12월 말에 계양경찰서에 알리고 계양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보완하고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수사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탄탄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법리를 잘 검토해서 사실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도 범죄의 소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김근식 과연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당하다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심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근식가 사실은 이 내용도 자기가 2006년도 사건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는 출소를 해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또 내 얼굴이 지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출두해가지고 본인이 소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신문이 한 40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났는데 오늘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일단 구속을 시켰고 특별한 정황이 없어요. 합의를 했다는 견해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시민들이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6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나왔는데요. 구속 상태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 이 신청을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애초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했을 때 구속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었죠. 이번 심사에서도 역시 크게 판단을 뒤집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마치는 대로 늦어도 내달 초에 김근식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재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근식에게 나도 그 피해를 입었다라는 피해자가 팀장님 네네. 두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을 보게 되면 2002년 김근식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물건을 이제 도와달라 해서 하는데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성추행 당한 걸 위해서 소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2002년도에 성추행 당한 거는 불행하게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면은 사실 경찰에서는 이거를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야 되는데 신고하게 되면은 또 고소하게 되면은 수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수사를 하되 수사는 진실을 밝히되 아마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되기 때문에 송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두 번째 이 추가 피해자의 경우는 해외에 계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국내 언론에서 이 김근식 얼굴 이렇게 막 계속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이 사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은 김근식이 출소 앞두고 추가 혐의로 구속된 직후에요.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해외에 거주 중이라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접한 이 김근식 얼굴과 수법 보고 어린 시절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다라면서 신고를 한 건데요. 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그 피해 시기는 1999년쯤입니다. 당시 이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 근처에서 부모님 기다리다가 남성을 만났고 그 당시에 장소의 집원, 특징 이런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 남성이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라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아동 성범죄자 상습적이었잖아요.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가 인천 계양구 일대라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건들 특징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 통해서 김근식 모습을 접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때 그 사건 가해자 얼굴과 일치한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23년 세월이 흐른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는 용기를 내서 최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효와는 무관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20년 전 사진을 보고 이놈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정도면 그분들의 그 어렸을 때 당한 피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냥 이 얘기만 듣고도 아실 수 있잖아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일단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렇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수사는 재개해 보겠다. 네. 하지만 공소권 없음 이런 걸로 만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2006년도 사건 이걸로 지금 재구속이 지금 된 상황인데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2006년도 사건은 이 7년 안에 2011년도에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의 제한이 풀렸는데 나머지 사건은 1999년 사건입니다. 저건 7년 당시 7년의 강제추행죄가 다 2009년 또 아니면 7년 정도에 종료가 되니까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건은 적용이 안 되고 2006년 사건은 지금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은 수사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되 처벌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참 공소시효라는 게. 자, 그리고 승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검찰이 이 김근식에 대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일명 쉽게 말해서 화학적 거세 이거에 대한 이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런 또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말씀 좀 주세요.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소급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오늘 오기 전까지 대검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부칙에 정말 멋진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충동 약물 치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범해진 범죄도 이 성충동 약물 치료에 따라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2011년에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만들어졌고 이 범죄는 2006년에 저질러졌지만 2011년 전에 범해진 이 2006년 범죄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칙 경과조항 때문에 지금 성충동 약물치료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타사 단독 보도였는데 8차례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박모라는 자가 있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범행을 8차례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이 자가 11월 5일 날 출소한답니다. 11월 5일 날.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 정말 이 김근식, 조두순 저희가 이렇게 딱 특정인에 대해서만 온 나라가 부글부글 할 게 아니라요. 진짜 이게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자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박모와 김근식의 차이는 뭐냐? 자, 김근식은 그래도 저희가 볼 수 있는 16년 전 사진이지만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언론과 여론이
이 김근식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모, 박시성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고 이걸 취재했던 그 언론사에서도 몰라요. 때문에 이렇게 사진, 이 신상, 이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상 공개 이 문제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힘 모아서 어떤 제도 변화 같은 거 저 끌어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진짜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네, 지난 9일 세종시인데요. 한 버스가 이 무단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지른 여성을 태운 겁니다. 당시 여성은 이미 출발한 버스의 그 측면을 우산으로 쳐서 무리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멈춰 세우는 모습이고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선 버스가 운전기사가 여성이 버스에 오르자 무리한 탑승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은 되레 기사의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빈 좌석에 자신의 가방과 우산을 두고요. 운전석으로 다시 다가갑니다. 네, 저렇게 우산을 두고 운전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난동도 부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만 봐도 좀 무리하게 올라탔어요. 그럼 당시 상황 기사님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하는데 우산을 갖다 이제 차를 치는 거예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태우면서 이제 무단횡단하니까 위험하게 무단횡단 야간에 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럼 내려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 하길래 그래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했더니 거기부터 막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욕을 막. 아유, 승희 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아니 뭐 사실 그 지나가는 차량을 비가 와서 우산으로 친다고 하면 그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는 다른 정류장 안팎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도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저렇게 서줬어요. 그럼 비가 왔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선의의 마음으로 섰겠죠. 그리고 탔으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셨으면 되는데 운전사에게 좀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가지가 없다. 그 네 가지를 다른 한자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야 뭐 이렇게 욕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예의를 지켜서 차를 세워줬으면 뭐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설마 15분 동안? 네, 맞습니다. 자, 저렇게 세운 다음에 이 운전기사가 앉으라고 했는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자 더 이제 흥분을 하면서 욕설도 하고 문 열어라면서 기물 파손 행위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 왔습니다. 네, 문 열어. 그 후에 이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그게 아마 15분 정도 됐는데요. 그때까지 난동을 부렸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진정을 시키자 그때 진정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여성 손님 심지어 자주 버스를 이용하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버스 손님을 계속 저희들이 운행하면서 태우던 손님이에요. 더군다나 버스를 자주 이용하던 손님이었거든요. 제 눈에 익었던 손님인데 그 손님이 버스 타더라 말 한마디 없던 손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뭐가 있었나 차에 와가지고 그렇게 행패 부리는 거 처음 봤어요. 술 째가지고. 팀장님 왜 그랬대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기사님 말씀 들어오면 평소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던 이거 단골 손님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행패 부린 거는 사실은 이 여성분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님이 이걸 대항해 싸우진 않았어요. 다행히 신고를 했지만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비싼 사는 없었는데 당황했겠죠. 그전에 착실하던 승객분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는 술에 취해서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술 드셨구나. 네네. 아이고 참.
일단 버스 기사님들은 정말 그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다 진짜 책임지고 운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상을 보면 이 기자, 그래도 기사님도 아직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막 버럭할 거 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잘 대응을 하셨네요. 네, 이 해당 버스 기사는요, 저희 취재진한테 이 버스 운행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여자 술주정 받아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남자였으면 뭐 막말하지 말라고 같이 싸웠겠지만 여자분이라 뭐라 할 수도 없어서 참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건들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특히. 일반 폭행죄, 일반 협박죄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운전하는 운행자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특가법으로 운행자 폭행죄가 규정이 돼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혹시나 운전하고 있는데 저렇게 폭행을 행사하면 다른 승객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중국에서요. 그렇죠.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아직 입건은 정상적으로 안 됐는데 뭐 폭행죄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 폭행죄라든지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저 여성분은 아직 사과를 하러 가지 않았대요. 기사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본인이 가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님한테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모르시면은 전화번호 물어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버스 회사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러면은 본인이 사과를 100배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과를 확실하게 하시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 딸. 아버지는 내가 늙으면 어쩌나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 식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고 공장 근처에 딸의 자취방까지 마련해줬는데요. 공장장까지 나서서 내가 이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전화를 해오던 딸이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뒤늦게 가족들이 자취방으로 찾아갔지만 빚 독촉장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정말 뭐 열받는 사건이더라고요. 네, 우선 피해자는 부산 한 시장에서 12년 정도 이 아버지와 함께 청소 일을 해오던 39살 여성인데요. 이 몇 년 전에 이 여성이 4대 보험도 되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면 되는 그런 부산의 한 식품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가족들은 뭐 좋은 직장 잘 구했다, 평생 직장이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좋아했고 또 편하게 일하라고 공장 근처에 자취방까지 잡아줬다고 합니다. 당시 공장장 역시 잘 다닐 수 있게 내가 보살펴주겠다라면서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예. 이 4년간 이 한 식품 공장에서 일한 이 여성이 2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겁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또 자취방에서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팀장님 어디로 갔어요, 그럼 딸? 그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장에 기숙사에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간다고 그러고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았던 거예요. 예. 근데 공장에서 아마 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하루에 14시간씩 과중한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경찰 대동에 갔어요. 가서 이제 빼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39세.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집에 안 간다고 그래요. 공장 기숙사에 있겠다.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방법이 경찰에서는 성인이 납치한 것도 아니고 인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안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모들이 이 여성이 장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약간 놀림 받았거나 그것 때문에 장애 판정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인 줄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상인이니까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던 건데요. 보니까 지난 주말에 판정을 받았는데 그 정신 장애로 판정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겠죠. 예.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밤낮 없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온 이 딸이
공장에 남겠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잠깐 듣고 가시죠. 네, 공장장님이요. 그 집에 가면 내 부려 먹는다고 많이 부려 먹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거를 믿으셨어요? 예. 왜요? 공장장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공장장님은 자기 말을 믿어야 된다고 자꾸 그랬거든요.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공장에서도요. 공장장님 말만 믿으면 된다 그래요. 자, 승현이 일단 딱 저기까지만 들어봐도 예. 아,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예. 사실 지금 저 말에서 저희들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IQ 테스트가 물론 그 사람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IQ가 한 5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도의 지적장애 정도가 되고 9세에서 12세 정도 나이의 지적 능력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데리고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공장장 이 수상한 행적 한번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 중에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장의 수상한 행적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이 여성은 공장장이 소개시켜준 은행에서 대출을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600만 원을 인출했고요. 또 이 4년간 받아온 급여가 7,300만 원인데 이 중에 4,300만 원을 역시 인출했습니다. 휴대전화도 4대나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각각에서 소액 결제 미납액 총 합친 것이 690만 원이 있었고요. 신용카드 역시도 여러 장이 발급됐는데 2천만 원가량 사용해서 개인 회생 신청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피해자 앞으로는 9개월째 미납된 건강보험료 독촉장도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여성 본인은요, 휴대폰이 4대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 4대가 개통이 된 거는 공장장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출 받아서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장장에게 돈을 드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유도 공장장이 전화를 차단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이었더라도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더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돈을 빼앗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팀장님, 성폭행 정황까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돈도 뺐고 몸도 뺐다고 하는데 아마 그 공장을 옮기기 전에 일하다가 아마 공장에서 넘어졌는데 그 공장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친 것을 벗길 테니까 바지를 벗어봐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바지를 벗었습니다. 바지를 내렸는데 옷을 벗어라. 죄송합니다. 옷을 벗어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친 데를 벗기다가 핑계를 댔죠. 벗어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공장장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피해자는 무서워가지고 누가 구해줄 것 같았는데도 와주지도 않고 또 그리고 남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성폭행을 한 이후에 공장장은 자기네 집이 방이 많으니까 너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방을 제공해가지고 그 여성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아마 계속 성폭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참 여기까지는 안 나가길 바랬는데 역시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제발 그것까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여지없이 자, 피해자 가족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성폭행이 말도 안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갔는데 산부인과에 갔다 온 사람한테 모텔을 불러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자, 만 8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 짓을 했습니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경도 장애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폭법상의 지적 장애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7년 이상 강간이면 무기징역까지는 되는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에서 노동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이용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2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폭행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게 도대체 아까 제가 이 수상한 행동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까?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몸을 좀 이렇게 치가 떨렸는데 성폭행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는데 대형 주걱으로 폭행합니다. 그 두께가 어른 엄지 정도의 두께였다니까 이 정도 되는 두께로 피해자를 지금 보이죠? 저걸로요? 예, 저걸로 폭행을 했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그 사람에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픈 그 폭행까지 했던 이런 사건에서 과연 우리 법원과 우리 검찰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할지 우리가 좀 끝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해자 측의 일단 주장이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공장장이라는 사람 뭐 말은 했을 것 같아요. 난 뭐 그렇죠. 이러고 일단 부인한 입장인데 뭐 돈 부분이 있고 또 성폭행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돈 관련돼서는 몇 번 빌리긴 했지만 대출까지 시켜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성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그 잠자리 같은 그 부분은 했다라고 합니다. 호텔 가서 했고 다만 강제성이 없다.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상대도 입장이고요. 동의했다. 예, 동의했으니까 아니다는 입장이고 뭐 이런 부분은 뭐 지적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사기관에서 아마 뭐 조사를 내리고 또 재판을 할 걸로 보입니다. 상대도 동의했다. 나 강제로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김지준님 뻔한 대답. 이럴 때 나오는 뻔한 대답, 승 의원님. 예,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너무 화가 나가 이렇게 말을 못할 만큼 살짝 제가 떨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위계와 위력만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업무상에 있는 강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자기 공장장이 자기의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항거가 불가능하고 저항이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합의다?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천지분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검찰 제발 이런 핑계 안 될 수 있도록 이 피의자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정말 죄값에 상응한 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 5년간의 연애 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김 씨.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결혼 직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 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만삭인 김 씨에게 김장을 시키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언어폭력도 가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집살이보다 김 씨를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믿었던 남편마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시가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상간녀에게 며느리 역할까지 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 상처만 남았다는 김 씨.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사건 딱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답답했던 좀 그 기분을 별별 상담소 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지금 뭐 이 지금 채팅창 터질라 그래요 지금. 이 남편의 오늘도 진짜 참 일단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이 남편의 행동 자체를 자체가 이 아내 김 씨를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난 거예요? 네, 김 씨는 대학 시절에 남편의 부모님이 일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모님을 도와주러 온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몰래 사랑을 키워왔는데 5년 연애 후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행복했던 일상이 결혼 후 갑작스럽게 변해버려 괴롭다는 김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이러고 계세요. 실제 사연입니다. 이 진짜 저희가 뭐 좀 다른 언론에서 나온 이 실제 사연을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거 일단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편 부모님, 시부모님 그 사업장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김 씨 부인. 아니 그러면은 그 진짜 알바를 할 때부터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쭉 봐왔다는 건데, 그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든가. 네, 이 남편 집안은 식당 사업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처음 임신 소식을 알고 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인데 시어머니가 알아본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처음부터 싫어하는 티를 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아직 선시장에 내놓지도 못했는데 결혼한다니 말도 안 된다. 선시장? 네, 선시장.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말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이 김 씨가 이 남편 될 사람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 이런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다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자, 뭐 며느리감이든 사위감이든 뭐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자, 그럼 끝까지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든가. 하게 했으면 그냥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 진행 과정부터 이 김 씨를 시어머니 등이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단 같은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는 예단 받겠다. 그렇지만 안 해주겠다라고 했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먹고 주지는 않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본이잖아요. 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단인데. 묻고 더블로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집도 이제 남편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아내한테 김 씨한테 구해라고 요청을 했고 그 전셋집을 구하니까 혼수하고 뭐 새로운 뭐 그런 걸 다 신상품으로 다 채우라고 네가 다 채워넣어라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 식당 한다면서요. 그럼 돈 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억울하지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움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이 시가의 예쁨을 받아내려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집살이 이제 이 헬 그게 이제 시작된 그게 거잖아요. 문이 열렸는 거죠. 결혼했는 그 김 씨가 이렇게 손톱을 갖고 있는 네일 아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전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접었대요. 접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시어머니 이런 말 합니다. 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잖아. 너 지금 손톱칠만 하다가 지금 백수니까 이제는 내 수발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라. 그 시어머니 수발이 뭔가 하니까 시어머니 음식점 한다 그랬잖아요. 예. 김장을 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김장 담그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 배추 절여야죠. 배추를 이렇게 씻어야 되죠. 그 안에 속을 착착착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식당에서는 김치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2번, 3번씩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진짜 몸이 파김치가 됐는데 여기서 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아들 김치 먹어야 되니까 김치 들고 가 이럽니다. 그러면 그 만삭이 된 몸에 그렇게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파김치가 되는 그 몸에 그 무거운 김치를 가지고 오다가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하혈도 조금 일어났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 김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진짜 난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은옥님, 그 CM이 그냥 얼굴을 김치로 팍 때려라 지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야, 진짜 이게 임신 만삭인데.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의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뭐 누구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용돈을 얼마를 준다더라. 아들 직장 동기는 어느 집안이랑 결혼을 했는데 뭐 역시 대기업이라 결혼을 잘한다더라.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지? 이러면서 듣기 거북한 소리들만 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하는 시간이 너무 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진짜 팀장님. 우리 며느리 사랑 또 우리 팀장님 사랑인데. 그렇죠. 진짜 이 팀장님 입장에선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상상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건 학대하는 건데 이혼시키려고 그런 작정을 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이러고도 버틸 수 있냐 그렇죠. 이거? 그렇죠. 학대하면서 고난을 준 거예요. 아하. 정말 시어머니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빠요. 자, 그런데 이제 더 화가 나는 부분이 공분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 남편이란 자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예? 뭐 이거 보고 오늘 사건들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인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자기 부인을 학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부인 진짜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진짜 잘 이렇게 보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외도하는 걸 누구와 외도하는가 하면 같은 직장에 있는 미혼 여성과 외도를 해요. 좋아. 그러면 외도를 했으면 지가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데 그 외도한 여성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갑자기 부인과는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시댁으로 들어가서 그 시댁에 이 외도한 여자를 같이 함께 동거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제 아들놈이 세상에 부인을 놔두고 이 엉뚱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99.99%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좀 말이 안 되게 됐어요. 시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고 밥을 해주면서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동거를 지금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참았던 며느리 김 씨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죠.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또 대답이 더 좀 무섭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 니는 집에서 놀지만 저 여자는 일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밥 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아니다. 라고 김 씨도 이제는 또 남편한테 좀 돌아라 이제 돌아라 하는데 이혼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김 씨가 마음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이고 드라마 쓰고 있네 지금 이러시는데요. 자,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 거. 예, 이게 제 입으로는 도저히 얘기 못 하겠어요. 얘기 못합니까? 예. 저도 황당한데요. 내용이 뭐냐면 기병을 앓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상주가 같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연락을 시어머니나 남편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는 친척이 야 너 뭐하고 있어?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봐. 그래서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갔더니 문제가 뭐였느냐. 그 상간녀가 상복을 입고 며느리 노릇을 했다. 이거 사실 맞나 모르겠어요. 황당해 너무나. 진짜예요 이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 여기는 내 자리인데. 그렇죠. 엉뚱한 상간녀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설날 차례에도 상간녀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어머니는 완전히 며느리로 안 본 거예요. 너는 끝난 거고 상간녀를 며느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은 전 처음 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재판까지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막장인 사례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참 많은 상담도 하고요.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을 했지만 이 정도의 모든 게 지금 들여져 있어요. 뭐 이 정도로 완벽하게 뭐 이혼할 수 있는 사실은 뭐 다양한 일들이 생기지만 못된 것들 다 지금 모여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뭐 이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가에서 상간녀와 동거하는 이 인간, 상간녀를 며느리로 진짜 사실상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혼 얘기를 하자면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혼 사유가 우리가 이건 뭐 이혼을 말할 것도 없는데 조금만 말씀만 그러니까. 드리면 이 시부모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 우리가 시부모라는데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학대, 정말 심히 부당한 학대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또 남편의 부정행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이혼 사유를 떠나가지고 박 변호사님, 그 식당 그거 어떻게 그냥 확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했던 행위, 뭐
뭐 무시했던 행위라든지 학대했던 행위라든지 파열까지 했는데. 그런 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불법행위에 의해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법원이 아직까지 그 금액이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말했던 식당, 비싼 식당을 가져올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자료 금액 자체가 이제 뭐 몇 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혼인의 파탄 혼인도 시부모하고 남편이 제공한 거고 또 불법성도 거기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이 간통죄 이거 없앤 게 맞는 거냐? 댓글이 그거예요, 전부 다 그냥. 간통죄 없앤 건 어쩔 수 없고요. 없을 수 없는 거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위자료를 왕창 청구해가지고 저기 하는 것이고 이 상간녀 같은 경우에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눈에도 피눈물 플러스 피 콧물감이 나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야죠. 왜 이렇게 정말 흥분되네요. 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피콧물은 때려야 날 것 같은데. 피콧물도 나야 돼요. 이 정도면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때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나오는 거죠. 눈물은 자기가 이건데 콧물은 때려야 나오고. 시어머니나 남편하고 싸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 승현님.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저는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고 예를 들어 남편이 한 명 잘못하면 시어머니가 말리는 거고 시어머니가 잘못하면 남편이 말려야 되는데 그냥 흔히 말해서 운명 공동체 같이 그렇게 지금 김 씨를 쫓아내는 건데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 판사가 위자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 그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가 내가 얼마만큼 배상해 주면 될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얼척없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천지분간 안 되는 그 김 씨의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위자료 청구하면 정말 우리 법원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승현님 말씀 안 듣고 피 콧물 얘기만 하고 계세요. 네.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정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혼을 하시고 또 법적인 어떤 구제를 꼭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댓글 모음을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실 거예요? 저 댓글 모음 얘기하겠습니다. 하세요. 굉장히 많이 댓글들 달아주고 계신데 너무 빨라 지금. 네, 근데 이거 경민킴님이 식당 한다니까 소문 내버리길, 뭐 식당 공개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거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도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게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또 범죄라든지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화가 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또 아들 선시장 얘기 듣고 화들이 많이 나셨는데 물건이냐 아들이 아들 팔려고 내놓으려고 했네. 그런데 또 키키님이 시장에 내놓는다고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아들 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 이 기자도 이 사연 정말 개인 입장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임신했잖아요.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안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고 뭐 소송이든 뭐든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어느 식당이야? 그 공개해.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을 확 모아가지고 말이죠. 뭐 식당 공개 이건 아니지만 나쁜 놈들, 나쁜 인간들 신상 공개.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힘 모아서 이 제도 변화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이죠. 도와주십시오. 사건 반장 유튜브 프로필 저거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대강 딱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예,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별별 10만 가게 해주십시오. 예, 네, 10만. 10만. 네. 자, 진짜 제가 말이죠. 우리 구독자 10만 딱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번 주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스페셜 무대를 해주시겠다고. 제가요?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10만 명한테? 예. 안 돼요.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애틀란타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입니다.
한 여성이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성이 화를 참지 못한 듯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어허.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초 이 여성은 함께 탑승한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지 않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에 승무원이 여성에게 반려견을 무릎에서 내리고 전용 가방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데요. 여성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런 대치가 시작됐던 겁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my dog was on my lap. What happened? Just grab your stuff and come on. My dog was sitting on my lap. I put him in the bag. He's in Don't the worry bag. about it. I'm gonna Because you couldn't let my dog sit on my lap. Ma'am, just don't. You. All of you. I am. Shut the. Hey, Phone off. 오. 한 승객을 향해서 물병을 던진 겁니다. 이 승무원은 여성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한 승객의 손을 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델타 항공 측이 기소를 원하지 않아서 이 여성을 체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후 여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에 사과한다면서도요. 다른 승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이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뉴욕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뉴욕의 레고파크 지하철역. 한 여성이 개찰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를 한 남성이 따라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남성이 이 여성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이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는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왜 저래?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여성, 개찰구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는데요. 남성은 여성을 개찰구 안에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네, 이 남성이 몸을 비틀더니 여성의 손에서 무언가를 낚아채는 모습입니다. 잠깐. 뭐 집었어. 낚아챘습니다. 집었어. 그리고는 개찰구에서 나와 재빨리 현장에서 도망치는데요. 이 남성이 낚아챈 거 여성의 지갑이었습니다. 야, 결국 진짜. 소매치기를 하려고 저렇게 개찰구에 여성을 가둔 겁니다. 저 잡혔어요 저거?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뉴욕 경찰이 도주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61살로 알려진 남성, 현재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얼굴 그냥 공개하잖아요. 예? 깔끔하죠. 예.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자, 메추리알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는데요. 영상을 촬영 중인 남성이 플라스틱 용기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놀랍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거리지요. 설마 맞습니다. 안 돼. 포장을 열자마자 새끼 메추리가 한 마리가 날개짓을 푸다닥 하면서 튀어나오는 모습 보이십니까? 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메추리알이 부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열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찍찍 뭐 이런 소리. 예. 동료 직원들 얘기 듣고 남성이 메추리알 포장 용기를 열었더니 메추라기 4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던 겁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예. 부화하려면 한 섭씨 37도, 습도 6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매장 온도 섭씨 40도고요. 아하. 또 마트 진열대의 따뜻한 온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부화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현지는 언론이 설명하고 있는데 게다가 판매 중인 저 메추리알 암컷이 혼자 낳은 무정란이라서 새끼가 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품을 납품한 농가가 메추라기 암컷하고 수컷을 함께 하다가 우연히 유정란이 포함돼서 마트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좀. 왜? 이 마트 진열대에서 태어난 메추라기 2마리는 2분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다고 바로 죽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2마리는 이튿날 납품하는 과정에서 또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자, 저희 앞서도 보셨잖아요. 그 소매치기법 얼굴 그냥 확 공개하는 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뭘 알아야 잡을 것이고 얼굴을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힘을 모아서 저 진짜 그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1절만 하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주까지만 좀 달려보겠습니다. 10만까지만 가고요. 제 입을 닫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본방전 사반 가족회의 본방은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